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25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한 3주 정도 지났는데요. 왜 바로 촬영을 하지 않았느냐? 아무래도 우리 시험을 봤던 친구들은 수능 끝나고 바로 이걸 보진 않단 말이에요. 6평, 9평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치를 6평, 9평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이나 선생님이 스튜디오 예약 상황에 맞게끔 바로 촬영을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수능만 조금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 들과는 다르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촬영을 합니다. 뭐 딱히 수요가 뭐 없으니까요. 바로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 머리를 좀 짧게 잘랐어요. 왜 사람들은 있잖아. 자기한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다르단 말이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선생님 머리를 얘기하자면 선생님의 머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선생님 이마가 조금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는 걸 잘 어울린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은 짧은 머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수능 끝나고는 좀 짧게 잘라버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자른 거야. 거의 뭐 멀리서 보면 머리랑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짧게 잘라가지고 와 이거는 촬영할 수 없겠다 싶어서 약간 또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 새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커리큘럼 영상 가이드 영상도 찍었고 이제 해설 강의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25학년도 수능이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죠. 25학년도 수능을 치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바로 보진 않을 것이고 26학년도 즉 여러분들 26년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이 작년에 치른 25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를 통해서 세지란 어떤 과목이다. 선배들이 뭐라 얘기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야 세지는 안 된다. 고인물들 많다. 이거 노답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비전문가들 말 듣지 마시고 서울대 졸업한 강의 경력이 10년이 넘어가는 선생님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세지는 어떤 과목이구나. 그렇게 커뮤에서 욕을 박는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등급 컷이 나왔고요. 세제의 고정 등급 컷은 1등급 47, 2등급 43입니다. 네, 맞아요. 그 논란에 있었던 문제를 틀리더라도 2점짜리였으니까 48이 뜨게 되고 1등급은 무조건 맞출 수 있게끔 평가원 출제를 합니다. 그 문제 맞출 수 없어요. 선생님도 굴려야 됩니다, 연필. 일본 문제는. 하지만 다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그거 자연재해 같은 그 문제는 제끼고 19문제를 충분히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기출, 메타, 파이널 4코 띄운다면 받을 수 있게 1등급 받을 수 있게끔 출제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지, 고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해서 지도를 다 외우고 그 나라 위치 외우고 수도 외우고 통계자료 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수능은 절대 그 고인물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인물들 의미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수능을 보는 데는 하등의 1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래서 1번부터 쓱 풀어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산타클로스 마을입니다. 이 산타클로스 마을은 핀란드에 위치한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고인물들은 잘 알지.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 산타클로스 마을 핀란드 가는 게 뭐 그거야. 근데 뭐 그걸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게끔 평가원 얘기를 해요. 뭡니까? 북극권에 해당한다. 남반구죠. 적도보다 약간 위죠. 여기 남반구죠. 디귿밖에 되질 않는다. 여기 핀란드 나라는 거 알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 나는요. 해안 사막이다 라는 거 우리가 9평대 해안 사막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출제되었지.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남해 기선이다. 남해 기선. 남이 23.5도 따라서 나미비아인 리을이다. 요렇게 뭐 고인물들, 뭐 핀란드 산타클로스 마을 이런 걸 알아야지만 풀리는 문제 절대 출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상 개념 공부만 잘해도 풀 수 있게끔 출제하니까 걱정을 하지 마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세지를 선택하면 국장은 바로 뭐야? 한국증시장인가? 이건 20대, 30대 얘기고 이런 국장도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줄글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요.
아라레다, 밀가 모카다, 이런 강들 몰라도 됩니다. 이걸 통해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트라스 산맥, 중학교 때부터 공부한 싱기스코 산맥이잖아.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로코다. 이슬람교니까 쿠란이다. 뭐 이런 거. 그지? 유대인, 이스라엘이다. 다 풀리게끔 출제하니까 절대 고인물들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교과서 공부랑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뭐 3, 4번 설명할 게 없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도 마찬가지고 6번, 7번 뭐 딱히 없죠. 자, 기후문, 이것도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넘어갈게요. 자, 문제의 논란의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길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나다라마는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이다. 대륙별 곡물 수출 수입량 절대값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교육과정상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 인구에 비해서 식량작물 생산이 많은 친구들은 수출하는 대륙이고 인구에 비해서 식량작물 생산량이 적은 친구들은 수입을 한 대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출한 대륙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유럽이 되는 것이고 수입하는 대륙이 아시아, 아프리카가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오케이? 그럼 수출량과 수입량을 통해서 가와 다는 수입하는 두 대륙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아프리카, 극명하죠. 인구가 아시아가 훨씬 많고요. 아프리카는요. 정말 수입을 많이 한단 말이죠. 생산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생산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량이 다보다 가가 더 적다. 가가 아프리카가 되고 다가 아시아가 됩니다. 라마 순수출 대륙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세아니아, 유럽과 아메리카의 땅이 좁습니다. 따라서 수출량이 절대값이 많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나가 오세아니아 되는 거야. 그럼 라와 마는 유럽과 아메리카 요거 구분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수출 수입량. 라보다 마가 수출량이 훨씬 많아. 수입량은 라가 많네. 자, 그러면 전 세계 생산량, 쌀, 밀, 옥수수 중에 제일 많은 거 옥수수죠. 왜? 무게이니까요. 수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이기 때문에 옥수수가 제일 많습니다. 옥수수는요, 미국이 생산 1등 수출 1등이죠. 사료용으로 많이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수출량의 절대값이 더 많은 게 어디다? 아메리카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그지? 또 아메리카는 앵글러 라틴 인구를 합하면 유럽보다 많긴 합니다. 하지만 땅이 워낙 넓잖아. 유럽에 비해서. 생각해봐. 유럽 요만한 거. 아메리카 이만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유럽이 보다 아메리카 더 많긴 합니다만 땅이 넓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겠지. 생산을 많이 해버리니까 아메리카에서. 그지? 따라서 라가 유럽입니다. 이렇게 자료에서 하시는 거고요. 자, 순수출량.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의 옥수수가 1등인 이유가 바로 뭐지? 옥수수 가운데 심의 무게까지 포함돼. 단위가 톤이어서 그런 거야. 그럼 옥수수 생산량이 1등일 수밖에 없어. 그다음 수출량 같은 경우도 미국 옥수수 압도적이기 때문에 물론 수출량, 생산 대비 수출량 비율로 하면 미리 1등이지만 옥수수가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미국이 되겠죠. 자, 문제는 B인데요. 수입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중국이 상위권에 들어간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중국을 냈다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B이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B는 어떤 곳이냐? 인구는 많아. 근데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네. 또 농업이 그렇게 발달할 수 없네. 왜? 개도국이니까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이니까. 농업 말고 2차 산업, 3차 산업,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든지 IT, 첨단 산업 발달해야 되니까 농업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네. 그럼 다시 인구가 많으면서 땅이 그렇게 넓지 않으면서 선진국인 나라 어디가 있을까? 좀 많아요. 이걸 갖다가 일본이다라는 것은 사실 에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풀어봅시다. B는 모르겠어요. 갑시다. 나의 오세아니아의 곡물 수출량 중 밀 수출량 압도적이죠. 밀만 해요.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 자, 소사육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는 뭐다? 1등 브라질, 2등 인도란 말이죠. 아니에요. 대륙 라가 유럽이고 마가 아메리카 해석할 수 있으면 제낄 수 있는 선지. 디귿, 마에는 아메리카인 옥수수 세계 최대 수출 국가 미국, 최대 생산 국가 미국. 옳은 설명입니다. 기억 디귿도 있네, 기억 디귿 리을도 있네.
그래서 선생님도 수능 이제 제발 빨리 올라와라 올라와라 하고 봤는데 야 난감하네 이더라고요. 그래서 A는 미국 이거 맞아요. B는 일본이다. 물론 선생님이 얘기한 조건에 일본이 딱 맞긴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만 무시하지 세계적으로 통계자로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세계 인구 12등 정도 되고요. GDP 미국 중국 이어서 3등이고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래서 인구가 많고 세계 인구 12등이니까 땅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고 선진국에서 농업에 그렇게 투자할 수 없는 거 자연스럽게 식량을 수입을 갖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일본이야 조건은 맞아. 근데 이걸 갖다 맞춘다? 쉽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이었다면 현장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거 맞출 수 있었을까? 아 진짜 난 모르겠어요. 한 51대 49? 수능 샤프이로 굴렀을 것 같아 나 진짜. 야 이거 너무한데 평가원?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1컷이 47이라고요. 이 문제 틀려도 1등은 맞게끔 출제를 합니다. 이번에 생용 등컷이 1컷이 4일 나왔던데요? 여튼 그렇게 수능은 평가원 출제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최저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6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맞추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대비하려고 사설 모의고사, 사설 문제, 말도 안 되는 통계 자료, 말도 안 돼. 그러면 순수임량 3등은 어딜까? 이것도 공부해야 되나? 4등은 어딜까? 이것도 공부해야 되냐? 순수출량 1등, 2등, 3등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비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해야 될 거 바로 뭐니?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도 되니까 틀려도 1등은 나오니까 대비할 수 있는 거 교육과정상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고 연계교재 나와 있고 기존의 평가원 기출 특히나 내년이면 내년 6월 9월에 치르는 26학년도 6평 9평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석을 하면 나머지 문제 다 19문제 맞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쫄 필요도 없고요. 혹시 작년에 25학년 수능을 치렀던 친구들 다시 N수생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들 이렇게 하셨으면 됐어요. 이 문제 틀려서 나머지 문제 맞출 수 있었으면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 어려웠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커리큘럼 공부를 했다면 맞추셨어야 합니다. 한 집은 오히려 더 쉬웠어요.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했지? 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올해는 달라지시면 됩니다.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커리큘럼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뀌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맞출 수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문제 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량 작물이라고 하면 쌀, 밀, 옥수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공부는요. 그레인입니다. 다 포함돼요. 이거 말고도 싹 다 다 포함돼. 너무 비교육 과정상 문제다라는 거죠. 네. 통계 자료 뭐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맞출 수가 없다. 하지만 1등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고인물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통계자를 외울 수도 없는 부분이었어요. 자, 13번입니다. 기후 문제고요. 자, 최하늘과 연교차 나와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연교차로 먼저 접근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기후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표나 도표라고 하죠. 그래프와 표가 나와 있고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뭐부터 본다? 지도부터 봅니다. 우린 지도에 점이 찍혀 있고 이 점은 마음대로 찍지 않아요. 그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나 수도의 기후값을 물어봅니다. 한국 지를 따지자면 세계지리 시대에서 우리나라에 점이 찍혀 있다면 경상남도 산청 이런 데 찍혀 있지 않다란 말이죠. 서울에 찍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이 찍혀 있는 곳은 한정적이고요. 한 60에서 70여 개 지역이 됩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기후의 개념을 공부를 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외우셔야 해요. 그래서 기후 지도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10월 교육청에 바로 나왔죠. 미국의 서부 지역은 다 해안가 지역은 CS고요. 우리 스타벅스가 있는 시애틀까지 CS고요. 바로 캐나다 시애틀과 정말 가까운 거리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김연아 씨가 금메달 딴 밴쿠버는요. CFB입니다. 요 10월 교육청 바로 나왔걸랑요. 그게 아니더라도 개념에서 말씀드렸고요. CFB. 자, 알래스카 지역의 북극해 접한 지역은 다 툰드라 기후 지역이죠. 여기는 정은이 윗동네 DW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몽골 스텝 기후 B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질 처음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부터 좀 해야 돼.
기후지역 외워야 되고 기후를 이해해야 되고 기후 우리 MBTI에서 선생님은 인프피거든. I와 E의 차이, N과 S의 차이, T와 F, P와 J 이걸 알듯이 요것도 해주셔야 돼요. 기후를 설명하는 게 알파벳 기호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럼 특이한 거부터 최하늘이다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3.9도입니다. 따라서 얘는 온대기후라는 거죠. 따라서 C가 여기가 된다. 그 다음 최하늘을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요. 연교차를 보고 연교차가 제일 평균적으로 큰 곳은 냉대기후 그 중에서도 DW기후가 연교차는 제일 커. 교육과정상 중요한 개념이죠. 이렇게. 그럼 B와 D가 남아있어요. 이제 뭐로 해야 돼? 바로 이 T를 통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되죠. 툰드라 기후라는 것은요. 최난월이 0에서 10도 사이에 있는 것을 툰드라 기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교차라는 것은 최난월 빼기 최한월이 연교차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최난월 최하늘, 연교차,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넘어가면 5.5가 되나요? 5.5가 되죠. 즉 최하늘이 5.5도다. D가 툰드라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B가 여기에요. 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이 어떤 세계지리 기후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표나 그래프가 나오고 지도가 나온다면 우린 지도부터 접근해야 된다. 지도에서 기후지를 한정시켜주면 너무 좋잖아요. 외우셔야 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기후, 구분, 기호까지도 외우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것 최하늘로 특이한 것 연교차로. 그다음 연교차의 공식이 바로 뭔데 최하늘 빼기 최하늘이다. 이를 통해서 한대기후가 나와 있으니까 분명 B와 D 중에는 최하늘이 0에서 10도인 곳이 있을 거다를 통해서 계산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딱 느낌 오잖아. 최하늘은 비슷한데 연교차가 작다? 그럼 얘는 최하늘이 낮겠네. D가 여기다 라고 딱 접근하시면 선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세계 지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친구들 기후 문제 꼭 공부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고요. 오케이? 나머지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뭐 이것도 미국도 하나도 할 거 없고요. 네,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세 국가 인구 특성이고요. 독일과 멕시코, 이집트입니다. 최근 평가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대륙별로 국가별로 인구 구조를 내고 있는데 자, 먼저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인구의 어떤 나라나 대륙의 인구의 변화라는 것은 자연적 증감과 인구의 순이동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연적 증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 출생자 수 빼기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사망자 수. 즉 출생자 수 빼기 사망자 수를 자연적 증감이라고 하고요. 단위가 100만 명 절대값이다라는 거 확인. 인구의 순이동은요. 순전한 이동. 유입인구 빼기 유출인구를 의미합니다. 절대값이다라는 거 확인. 오케이. 자, 그리고 개념이 있죠. 자연적 증감이 양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떤 것이다? 개도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와 나와 다 중에서 다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네. 다는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네. 왜 그럴까? 전쟁이 일어나서? 아니야.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선진국에서 그런 거야. 따라서 다가 독일이 되는 거요. 그러면 멕시코와 이집트야. 멕시코는 세계지리 씬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도국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로는 중국, 서남아시아의 튀르키예, 그다음에 아메리카에서 멕시코와 브라질이 바로 대표적인 국가이죠. 산업화 진행되고 있어. 인구구조 선진국으로 바뀌고 있어. 즉 자연적 증감이 증가하는 걸까 감소하는 걸까? 감소하는 것이 되겠지. 왜? 산업화가 되면서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가 멕시코가 되는 것이고 가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개도국 못 산단 말이야. 출생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나다 보자. 특이한 걸로 조짐되겠죠? 가장 양의 값인 다. 유입인구가 엄청나게 많아. 선진국이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죠.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서 다가 독일이 맞습니다. 인 것이고 가와 나중에 가는 0과 가깝잖아. 굳이 이거 해석하지 말고 눈에 뚜렷한 나를 보면 되겠지. 나는 마이너스 값이 되게 많네. 왜 이렇게 러시 탈출하는 거야?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 히스패닉. 멕시코 친구들 미국과 접했으니까 미국으로 계속 가잖아. 트럼프는 이걸 싫어하는 것이고 불법 이민자들 싫어하는 것이고 불법 이민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멕시코를 떠난다라는 거죠. 나가 바로 뭐 멕시코가 되는 것이요. 확실하지? 그리고 이제 선제 해결하면 되는 거야. 1번 가자. 독일은 2011년의 인구가 2020년보다 많다. 자, 기준연도가 11과 20, 11과 20이 되어 있네. 그럼 독일의 인구이니까 두 개를 갖다가 더해줘야겠지. 자, 자연적 증가는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네. 그 다음에 양의 값, 그 순이동은 플러스 5가 되네. 따라서 플러스 3이야. 2011에서 2022, 3이에. 그럼 뭐 의미해? 11년보다 2022 3명 정도 더 증가했다는 거죠. 단위 생략. 따라서 11년의 인구가 2020년 인구보다 많지 않고 적다. 3명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자, 중연령은 선진국일수록 높죠. 물론 과거 자료입니다만 이집트와 독일, 71년에도 독일이 선진국이었죠. 따라서 가가 다보다 낮다가 되는 것이고 1인당 국내 총생산 현재 값으로 독일이 1등일 것이고 그 다음에 멕시코, 이집트가 되겠죠. 따라서 다 나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4번 가나다 중 71년에서 2000년까지 증가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이다. 71년에서 2000년이잖아. 그럼 요 세 개를 갖다가 고려해야겠지. 그지? 고려해가지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제일 많은 것이 일단 독일은 아닐 것이고 왜? 자연적 증가의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지? 이집트 아닌 멕시코가 되는데 멕시코가 이집트보다 이 세 개 시기에서 자연적 증가가 훨씬 더 많지. 왜? 사회적 증감, 순이동 크게 영향을 주진 않잖아. 그지? 따라서 뭐다? 멕시코이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일일이 숫자로 계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사회문화가 아니에요. 요게 또 세제의 장점 중에 하나 되더라.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오고 정확하게 곱해주고 나눠줘야 돼. 분수값 비례식도 세워야 되고 하지만 세지나 한지나 계산 문제이긴 해. 근데 이거를 나는 대략 18입니다. 10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8 게이득. 요건 한 7 게이득.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눈대중으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계산 문제 나오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고민시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5번도 얘기할 수 있죠. 그지? 미국으로 유출인 거 제일 많은 것은 멕시코인 거니까. 그래서 그나마 조금 어렵던 문제도 풀린다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 1번 문제 틀렸어도 나머지 문제를 맞췄으면 1등급은 무난하게 나오는 시험이었다. 절대 과한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기후 문제입니다. 자, 23학년 수능에 20번 문제 여기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고요. 올해 9편에 나왔던 기후값 차이 문제인데 이 기후값 차이 문제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많이 했었죠. 핵심 바로 무엇이다? 특이한 녀석을 우선적으로 조지자, 해석을 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프 나오고 지도가 나오죠. 아까 우리 그 지도에서 얘기했었지. 뭐부터 푼다? 그래프나 표가 아니라 지도부터 체크를 하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지중해 연안이니까 CS고요. 그 다음 여기는 AM이고요. 여기는 적도 지역이니까 AF이고요. 요거는 AW 남반구입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 할 수 있어. 요거 진짜 딱 한 3시간만 투자하면 돼. 4시간? 4시간 투자하고 선생님 4시간 1년 공부해도 4시간이 큰 거냐 대수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선생님 시킨 대로 해봐. 선생님 숙제 내좀 계속하고 강의 듣고 하면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3개는 열대규, 하나만 온대규. 얘가 특이하네. 얘로 조져야겠어. 그 차이값 계산에서 또 핵심은 이걸 적어주는 거지. 몇 월이 건기냐. 얘는 7월이 건기. S가 서머 여름이 건기란 뜻이거든. 소문자 S가. 북반구니까 7월이 여름이지. 7월 건기. 그리고 저희도 지역은 북반구 지역은 1월이 건기고 그다음에 AF는 건기가 없고 남반구의 저희도 열대 지역은 7월이 건기라는 로직이 있습니다. 태양 회기를 통해서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다 적었어. 자, 그럼 이제 풀어보자. 가시기와 나시기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나와 있어. 공식 봐야 되지. 해당 지역의 강수량 기온에서 내 지역의 강수량 기온 합 나누기 4 뭘 의미하니? 평균을 의미하지. 평균을 뺀 값이 그래프야.
열대야 온대야? 열대는 겨울 있어? 없어. 여름이야. 최하늘이 18도 이상이고 거의 뭐 25에서 27도 연평균 쭉 연속적입니다. 하지만 온대는 어떻죠? 겨울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겨울은 우리나라 겨울보다 훨씬 따뜻하죠. 대륙의 서한이니까. 즉 어떤 기온 차이에서 하나만 마이너스 값이네. 한 지역만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네. A가 바로 뭡니까? 여기라는 겨. A가 여기야. 왜? 온대니까 겨울이 있으니까. 그지? 그럼 이게 1월일까 7월일까? 만약에 7월이라고 해보자. 여름, 우리나라 여름 올해 겁나 더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겁나 더워요. 즉 여름은 온대 여름이든 열대 여름 다 더워. 물론 열대의 여름이 기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온대 중에서도 온대 여름이 열대 여름보다 더 높은 곳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온대 여름보다 열대 여름이 더 더워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여름이 덥다고 하지만 서울이 최나을이 덥다고 하지만 그거는 8월에 특정 며칠이 미친 듯이 더운 것이지 8월에 이런 기온은 평균 기온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은 열대의 여름 같은 시기에 같은 8월에 같은 7월에 평균 기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온대가. 그래서 온대는 무조건 기온이 낮아요. 그럼 1월, 7월 둘 다 되긴 해. 근데 기온을 봐봐. 차이가. 몇 도 차야? 20도 차이 난다고. 그럼 만약에 이게 7월 해보자. 온대가 평균 기온이 한 27도 돼. 20도면 역시 열대 47도, 평균 기온 47도 그 사람 살 수 있겠니?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1월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치? 겨울 기온이구나. 1월 기온이구나. 겨울에 추우니까 기온 차이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그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1월의 기온 차이로 1월의 기온이 낮다. C예요. 1월은 북방구 겨울이니까 여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위도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1월, 7월간 기온 차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강수 차이로 조지는 거죠. 그지? 얘가 1월이니까 얘는 7월이 되고요. 그래요. 여름에 7월 건기니까 맞아요. B는요. 7월 강수량이 적습니다. 7건이니까 B가 여기에요. 아까 기온으로 기온이 낮으니까 이게 1월이다. 아, 여기겠구나라고 얘기는 했었지. 1월 건기여야 합니다. 7월엔 비가 많이 오죠. C, D는 둘 다 7월 강수량이 많지만 A, M의 M이 바로 뭐니? M은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 따라서 AF든 AM이든 둘 다 영강수량이 많고 7월의 강수량이 많지만 7월의 강수량이 보다 많은 곳은 바다로부터 계절풍의 영향으로 비가 미친 듯이 오는 AM이 조금 더 많습니다. 를 통해서도 C, 그리고 D가 여기다 라고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기온 차이로 1월에 A 다음으로 기온이 낮은 C는 1월에 적도보다는 북쪽에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한 여기다 라고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선지는 어렵지 않고요. 알겠어요? 자, 올해 수능 쌤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다? 네, 그런 문제 26학년 수능에도 아까 그 1번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사설 문제를 푼다, 통계자를 외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문제 줘. 나머지 11문제, 19문제 다 맞출 수 있게끔 어떻게 공부하면 선생님 시킨 대로 공부하면 교육과정상 개념 단단하게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단순히 문제만 푸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료 해석하고 틀린 선지도 맞는 선지도 한 번 더 보고 특히나 그해 출제된 6평, 9평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메타 강의로 현메타 추가하고 파이널 통해서 다시 실전 적용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무조건 1등급 받을 수 있게끔 출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세지 선택하셨으면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선생님과 끝까지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평가원은 세지 출제 경향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올해 수능에는 몇 문제 나왔습니까?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래프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말고는 두 문제 출제됐걸랑요. 두 문제밖에 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건 표니까 아예 세 문제 출제했구나. 그래서 지역 지리가 강조되고 있고 다양한 자료로 과거에 그래프로 많이 출제됐던 거라면 그게 아닌 줄글로 많이 출제를 하니까 지역지리 연습 같이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 시킨 대로 커리큘럼대로만 공부하시면 무조건 1등급 받게 해드립니다.
자, 개념 강의는 12월 4주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재가 입고되면 그 전에 촬영은 선생님이 해놓을 거거든요. OT부터 업로드되는 강의를 쭉 공부를 하시면서 1년 동안 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26 매버우 개념, 26 매버우 기출, 26 매버우 메타, 26 파이널 요 강의를 클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6 매버우 개념 OT에서 만나도록 하자고요. 안녕!